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리는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교정에서 강연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재밌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할 주제는 인간이 얼마나 큰 게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게놈 안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발현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가까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분자생물학 그리고 유전자 발현 공부하고 있는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연할 주제는 생명의 설계도 읽기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 Tree of Life, 뭐 생명의 나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균, 우리 모든 이제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고세균이라고 하는 조금 더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 그리고 진핵생물, 우리 인간 그리고 동물 그리고 뭐 이스트나 아니면은 뭐 벌레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제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가지 큰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억 년 전쯤에 우리가 첫 생명이 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생명이 출현한 이후에 세균 그리고 고세균과 진핵생물로 나눠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 30억 년 전쯤에 다시 이제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억 년에서 5억 년 사이, 뭐 대략 예상하기로 한 8억 년 전쯤에 동물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생명체,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로 여러 세포로 이루어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여기 보면 여기 동물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동물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진화를 시작해서 지난 8억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코끼리니 말이니 사슴이니 뭐 여러 가지 뭐 무당벌레니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생물로 이렇게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8억 년 동안 진화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그치? 저기 있죠, 그죠? 저기 있어요, 그쵸? 저기 보이는데 요 구석에 이제 딱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아주 무척추 동물부터 어류를 지나서, 그리고 양서류를 지나 파충류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까지 되기 8억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첫 생명이 출현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멸종의 위기, 그리고 생식의 압력,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기들을 다 버티고 살아남은 그런 유전자들이란 거죠. 그래서 일단 38억 년 동안 살아남아준 자기 자신의 유전자와 게놈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DNA라는 거는 한번 들어봤죠, 그죠? 네. DNA, 그쵸? DNA는 다 들어봤어. DNA는 뭐야?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잘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DNA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RNA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사되고, 이 RNA를 보고 나서 다시 프로테인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책을 직접 이제 요리하는 가운데다 펴놓지 않고 요리책에서 우리가 레시피를 받아 적어서, 그렇죠? 받아 적어서 mRNA로 만든 거죠. RNA로 만들고, 이 RNA를 이제 다시 보고서 이렇게 요리를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DNA 안에 결국 이렇게 단백질 그리고 RNA를 만들 수 있는 일부분을 우리가 유전자, 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우리 생체 내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DNA라는
우리 DNA 속에 우리 게놈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여기 특별히 여기 프레드릭 생어라고 하시는 이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생어 시퀀싱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그런 시퀀싱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우리가 DNA 서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증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런 걸 봤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뭐지? 그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 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게놈 서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이 큰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3년 동안 인간 게놈의 서열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게놈 시퀀스를 인간 휴먼 지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아낸 인간의 게놈 그리고 유전자는 과연 특별한가라는 거를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대장균 같은 거, 이런 효모 같은 이런 간단한 친구들은 일단 대장균은 어느 정도 게놈 크기를 가지고 있죠? 약 500만 베이스 페어 정도의 게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는 대략 한 5,000개 정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연 인간은 얼마나 큰 게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인간은 이제 30억 염기쌍의 30억 염기쌍이란 크기의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대장균에서 그 휴먼까지 오는데 염기쌍이 얼마나 증가했죠? 대략 600배 정도. 그렇죠? 대략 600배 정도 많은 게놈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답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놈 사이즈가, 우리 게놈 사이즈가 600배 변화할 때 유전자의 수는 몇 개 변화했어? 한 4배, 5배? 요 정도 변화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유전자의 개수가 적죠. 이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우리가 유전자 10만 개 이상 발견하지 않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뭐 학부생 그리고 뭐 고등학교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서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게놈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게 좀 적은 것 같은 거야. 한 5만 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끝날 때 결국에 나온 결과는 우리는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게놈 뭐 유전자 이게 그럼 다른 생물에 비해서는 뭐 특별히 많을까? 적을까? 우리 게놈의 크기가 특별히 크다. 우리의 굉장히 큰 게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가장 큰 게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아닐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닐 것 같지. 예, 그죠? 그러면 인간이 그럼 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도 게놈은 작더라도 유전자의 개수는 훨씬 많을 거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예상이 돼. 왜냐? 내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페어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게놈 사이즈가 큰 동물이 페어예요. 페어는 물고기야, 맞아. 페어는 430억. 그러니까 우리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30억이라고 했는데 430억 베이스 페어의 유전 정보를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보다 유전자가 많은 친구들 페어 말고 또 있냐? 보면은 여기도 앞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에 많이 키우죠. 벼를 봐도 우리보다 많은 5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게 유전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유전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게 주는 교훈은 뭐야? 겸손하게 살자, 그죠? 인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지능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인간에게서 그러면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곧바로 만들 수 있는 시퀀스가 얼마나 되느냐를 체크를 해봤을 때 대략 1에서 2% 정도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단백질을 만들 수 없는 시퀀스들이야.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리 시퀀스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레귤레이터리 시퀀스는 그럼 뭐냐면은 유전자를 언제 켤 것인가, 언제 끌 것인가, 그리고 킨다면 얼마나 강하게 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레귤레이터리 시퀀스에는 요 앞에 유전자가 여기거든요. 오픈 리딩 프레임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유전자인데 요 유전자의 바로 앞에 있는 프로모터라고 하는 유전자의 온오프 스위치가 되겠어요. 유전자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앞단에 또 있는 인핸서라고 하는, 그러면 킨다면 얼마나 세게 킬 거냐, 아니면 어디서 킬 거냐를 결정하는 두 요소, 인핸서 그리고 프로모터라는 두 요소에 의해서 어디서 얼마나 세게 킬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유전자의 수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얼마나 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포들을 가지고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당장 생각해봐도 여러분 피부, 그리고 어디를 또 만져볼까? 눈을 만질 수가 없지. 피부 만져봐도 좀 느낌이 다르고 입안에 만져봐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분명히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이 고유한 특성들은 왜 일어나느냐?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정 디지즈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이 일어나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그런 메커니즘에는 몇 가지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일단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 변화. 그러니까는 단백질이, 염기 서열이 변화하면 단백질이 변화하겠죠, 그죠? 단백질이 변화하면서 디지즈 유전자가 아니었던 것이 질병 유전자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유전자가 서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핸서가 특정한 진을 특정한 위치에서 켜야 되는데 인핸서가 만약에 납치가 되어 왔다 어디선가, 그러면은 우리가 켜지지 않아야 될 순간에 유전자가 켜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증폭이, 게놈 안에서 증폭이 되어 있으면은 발현량이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핸서, 이제 만약에 프로모터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원래 인핸서와 프로모터 페어가 있었는데 이 인핸서는 특정한 프로모터만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이 인핸서가 프로모터 고장으로 인해서 주위의 다른 진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이것도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이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분자생물학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겸상적혈구 빈혈증, 낫형 적혈구 빈혈증,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상 적혈구가 아니라 이 적혈구가 이렇게 좀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만들어져 갖고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산소를 운반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빈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연구해 가지고 메커니즘을 밝혀서 결국에는 최근에 뭐 엑사셀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어요. 1회 치료에 29억. 엄청 비싸죠, 그죠? 이런 거 개발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도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체외해서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로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고 다시 체내로 넣어줘서 그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적혈구 빈혈증의 약인 엑사셀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럼 과연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왜 생기냐 하면은 이 베타글로빈, 여기 베타글로빈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의 뮤테이션, 변이가 일어났을 때, 돌연 변이가 일어났을 때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글로빈,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타글로빈, 하나는 감마글로빈인데, 베타글로빈은 어른에서 발현을 하고 감마글로빈은 태아에서 발현을 해요. 그리고 감마글로빈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산소 친화도가 더 높고, 그리고 베타글로빈은 감마글로빈보다 산소 친화도가 낮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엄마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아기는 어떻게 하겠어? 엄마의 피 속에서 산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와야 되는데 엄마의 글로빈이 너무 산소 친화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돼? 산소를 꽉 쥐고 있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태아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감마글로빈이 더 산소 친화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산소 친화도가 조금 다른 이런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당연히 이제 베타글로빈을 발현을 할 거고, 태아에서는 감마글로빈을 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베타글로빈과 감마글로빈이 왜 이렇게 성인과 태아에서 다르게 발현하는가는 여기 보이는 LCR이라고 하는 인핸서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핸서가 성인에서는 베타글로빈에 붙어 있어서 베타글로빈이 발현하는 거고, 태아에서는 감마글로빈에 붙어 있어서 감마글로빈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에서 이 베타글로빈이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타글로빈이 돌연변이가 생겼으면은 그러면 성인이 이제 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빈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베타글로빈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 그러면은 기왕에 우리가 감마글로빈이라는 같은 역할을 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감마글로빈을 키면 되겠네. 그죠? 감마글로빈을 성인에서 켜주면 되겠네 하고 접근한 것이 바로 이 엑사셀이라는 그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약대에 있으니까는 보통 약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그리고 뭐 어떤 소화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케미컬이죠. 케미컬. 그냥 화학적인 의약품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생물학적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약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이 많은 의약품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리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몇 개나 될까요? 7개. 오, 가까워졌어. 8개. 그리고 더 가까워졌네? 9개. 9개입니다. 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케미컬 의약품은 레블리마이드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바이오 의약품의 전성시대고, 앞으로도 바이오 의약품은 계속 더 쭉쭉 더 늘어나갈 겁니다. 그럼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이유로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 질병을 극복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쭉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꼭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재미있는 연구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약대 교수 멘토님을 만나서 과거의 분야를 알아보고 실험도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동과학 교실을 통해 과학 관련 지식, 경험을 쌓고 인공계열 관련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번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유전자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크기가 작다고 유전자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